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양도소득세 관련한 쟁점들 보겠습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게 과세 대상, 자살의 범주와 관련해서 부동산이 있었고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 외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도 존재했습니다. 한편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고요. 그 다음에 회원권의 양도, 이런 식의 개념들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고, 바로 이제 답으로 구성했던 것이 지상권, 전세권 대응해서 지역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개념은 소위 양도소득세라는 개념 자체, 양도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을 사업용 고정지상과 분리해서 영업권만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이 묶어서 나오는 주제인데요. 양도의 범주를 따져 물을 때 양도 아닌 거 얘기했을 때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거, 환지처분 이런 것들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다라고 했을 때 채무 탕감이 있게 되면은 이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증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 빚이 탕감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채무액의 상당한 부분은 소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양도담보 계약 같은 경우는 나중에 빚을 갚지 못해서 지금 이게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혼 등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고, 단순한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여기 좀 까다로울 수 있겠고요. 실제 문제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파산 선고로 받아서 통해서 얻게 되는 양도소득, 요거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나올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농지의 교환해서 차익 큰 편에 4분의 1 이하 3년 이상 경작한다는 전제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바로 9억 이하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될 테고,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보유, 2년 거주, 그다음에 조정 대상 외 지역에서는 2년 보유, 이런 개념들을 충족을 하면은 소위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그다음에 국내 소재 1세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해서 조의 외불성 혼호 봉식 가야 되는데, 일단은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관련해서 용어의 정의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주택의 면적이 딱 반이다. 그러면 주택만 비과세가 되고 상가는 과세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면적이 전체 면적보다 2분의 1이 안 된다. 그러면 역시 주택 부분은 비과세가 되겠지만 상가 부분은 과세가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굳이 해석하면 그런 식이죠. 주택이 반을 넘는다. 그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유기간, 거주기간, 특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데, 일반 주택에서는 1년 이상 거주,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5년 이상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요. 자, 양도하는 시기, 출구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때도 역시 보유기간, 거주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나온 것이 바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2년 거주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거나 또는 조정 대상 지역 전에 미리 매수를 하고 나중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된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조의 외불선, 혼호 봉십이라고 하는 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내 양도했을 때 그 양도한 주택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이라고 하는 거 3년 내 양도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양도를 지금 이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3년 내에 기존의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호라고 해서 혼인 경우의 수가 2개가 있게 되는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그다음에 동거 봉양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10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이고요.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미등기 양도 자산에 관한 조항이죠. 그래서 이 미등기 양도 자산에 관한 조항은 일단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3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세금을 좀 줄일 수가 있게 될 것인데 이때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적용하지 않고요. 기본공제라는 개념, 나중에 양도소득 금액 계산할 때 볼 개념인데 적용을 하지 않고요. 세율은 70% 적용을 합니다. 근데 실제 이슈가 되는 쟁점은 아무래도 미등기 양도 자산과 관련해서 실제 등기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개, 사실 법에 6개가 예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외울 수는 없고요. 점점점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요걸로 이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 중에서 미등기 양도 자산 나오면은 제외한다.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야. 미등기 양도 자산이란 문제가 나오게 되면 키워드 자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외한다라는 걸 찾아보셔야 돼. 지금 문제가 2개가 구성이 됐었는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읽어봐서는 뭔 소리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외울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자, 그래서 관련 기출 문제 가지고 이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좀 쉬운 문제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서 보니까 지금 영업권의 양도라고 하는 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지상권의 양도, 그 외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이런 것들이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외우고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도시개발법 운운하게 되면 얻었다. 환지처분 운운하면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요. 이런 식이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서 분양을 받게 된 토지가 B라는 토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A 토지를 넘겨주고 B라는 토지를 받게 될 것인데 이 A 토지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얼핏 보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자기 땅 내놓고요. B라는 땅을 받기 때문에 양도처럼 분명히 보입니다.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간에 도시개발법 환지처분 운운하게 되면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의미를 갖고 새기시면 안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방법. 그래서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닌 것은 2번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A 법인이 있습니다. A 법인에 대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를 현물로 출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이 아마 지분권을 받겠죠. 주식이나 지분권을 받게 될 것이니까 돈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양도의 한 범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외울 게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거, 도시개발법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해서 도시개발법 이것만 따로 이 양도가 아닌 거. 나머지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대충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이 부분은 깔끔하지 않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외우셔야 돼.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뭐 맨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의 양도, 전세권의 양도, 여기 지역권 들어가면 안 되고요. 답은 일단 4번이 간단하게 뽑아져 있고 아까 회원권이라고 불렸던 부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영업권의 양도라고 하는 거 사업용 건물과 함께라고 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이라는 것은 소위 양도를 한다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 부동산 임차권 민법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죠. 갑소유의 X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자, 임차권을 가지기 있어서 경우의 수가 2개가 있죠. 등기를 안 해도 임차권 성립하게 될 것이고요. 대신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혹시 소유자가 바뀌면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신 이제 만약에 여기다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임차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 이때 이 사람이 병한테 이 소유권을 바꾸더라도 을이라는 사람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자, 갑을병청이라는 사람한테 임차권의 이전 계약, 그리고 이전 등기를 통해서 바로 정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면,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근데 이제 혹시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임차권에, 우리가 이제 적어가죠. 계약법 공부하실 때 임차권의 양도, 또 전대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임차권 관련해서 동의 없는 전대차,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기본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다. 물론 거기서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이 임차권 양도 관련해서 임대인의 해지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더 이상 해지를 할 수 없고요. 또 소규모 전대차 같은 경우도 해지할 수 없다. 이게 계약법 파트에서 출제 이슈가 됐던 주제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고,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제 좀 쉬운 문제 패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할 주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일단은 눈에 많이 띄는 거, 지상권의 양도라고 하는 거 과세 대상이고요.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할 때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쉬운 지문들이죠. 자,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회원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원권도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답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임차권의 양도 과세 대상에 대해서 요걸 이제 틀리게 구성했죠. 해서 아까 문제랑 같은 맥락의 문제로 해석을 할 수 있죠. 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번 무상 이전에 따라서 자신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때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서 아까 부담부 증여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고, 채무액 외의 부분은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양도의 개념,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거. 그래서 무상으로 증여한 사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내지 않는다. 뭐 여기까지는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 양도소득세 파트에서 제일 쉽게 구성하는 문제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될 테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첫 번째, 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가능하죠. 근데 뭐 지겹게 하는 얘기지만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할 수 없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민법 공부할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지금 이제 지상권하고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지역권은 어떻다?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죠. 지역권은 토지의 위치와 관련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 떼내서 주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에 대해서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권,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할 수도 있었고, 민법에서 출제 포인트. 자, 지금 지상권자가 2년분 지료를 체납하게 되면은, 자,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는 뭘 할 수 있다? 소멸 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때 문제 지상권이 저당권에 객체가 돼 있을 때는 바로 소멸 청구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거 필요했었죠. 소멸 청구 다음에 논의를 했던 것이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또 전세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세권자가 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해서 전세권을 팔아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더 이상 경매 청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해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묶어서 봤고요.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으니까 저당권도 설정할 수 없다. 자, 관련한 부분 설명드렸고, 그래서 자, 과세 대상 지역권은 아니고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 될 테고, 자, 건물이 완성될 때 자,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이름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우리 시험에서 토지 상환채권이라는 게 한번 구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분양권의 양도 이런 것들도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토지 상환채권은 도시개발법에서 공부를 하죠. 공법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요. 자, 돈이 부족해서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토지 그리고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 돌려주겠다라고 써준 각서를 가리켜서 토지 상환채권. 그래서 이 토지 상환채권이라고 하는 게 도시개발법 할 때는 그런 식이었었죠. 믿을 수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는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 이런 사람은 보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 분리해서 요거 안 되죠. 전세권 양도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니은, 디귿, 미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요런 식의 문제는 이건, 틀리면 이제 합격증 따도요. 중개업 근처에 찝쩍거리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양도소득세가 되게 어렵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요건 거저주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 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이게 한 두 문제 정도 구성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양도에 관한 개념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민법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그런 파트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자, 양도라고 하는 것의 기본 정의.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양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자,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자, 여기서 키워드 뭐야? 해지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해지라고 하는 거.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법률행위 무효인 경우도 있고요. 성립 과정에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라든가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사고에 따른 의사표시 이런 것들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한편 유효인 법률행위였을 때 바로 해지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된다. 해서 해지는 일단 법률행위 자체가 뭐가 됐을 때 유효였을 때 해지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여기는 이제 어떤 예를 들어야 되냐면 바로 명의신탁 얘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명의신탁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었고요. 명의신탁 중에서 유효한 게 몇 개가 있었죠. 자,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거 이제 크게 적용 배제라고 해서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신탁법상, 신탁 상호 명의신탁 이런 것들은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봤었고요. 자, 주로 논의할 게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걸 사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 명의를 맡겨두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뭐가 된다?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자, 그래서 분명히 명의신탁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하게 유효. 그래서 현재 등기 명의 수탁자한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신탁자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게 된다. 자, 그때 지금 이제 대내적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탁자에게 있을 것이고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명의신탁이 유효하기 때문에 해지를 하게 됩니다. 해지를 하게 되면 원소유자에게 복귀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 과정은 이제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확정 판결이 됐든 아니든 간에 해지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신탁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찾아오는 것에 불구하기 때문에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바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자, 이혼 위자료 나와 있죠? 답은 겁나 쉽죠? 그래서 이혼 위자료로 자산을 이전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부부간의 혼인 관계에 있어서 이혼을 함에 있어서 위자료로 과세 대상 자산, 부동산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게 되면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고, 단순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위자료라고 하는 거, 이게 소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3번 같은 건요, 보지도 마요. 봐봤자 어차피 이해도 못할 테고, 더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4번이면요, 본인 소유 자산을 공경매로 재취득하는 경우, 이것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겁니다. 내가 찾아오는 것에 불과하다. 이건 이제 사연이 좀 긴데요. 원래 이렇게 요거는 뭐 시험과는 큰 직접적인 부분은 아닌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갑소유의 X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채무를, 돈을 빌리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뭘 한다고요? 저당권을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래서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을이 경매 청구를 하게 됩니다. 경매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매에 붙였을 때 갑이 낙찰을 받을 수가 있을 거냐? 갑은 낙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채무자는 자기 소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입찰에 참여해서 1등 돼봤자 매각 불허가 결정이 떨어지게 됩니다. 돈을 갚아야지. 그럴 돈 있으면 을한테 갚아야 되지. 이게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자기가 물건을 또 산다?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한테 저당권 설정한 상태에서 팔았습니다. 저당권을 또 안아서 병이 이 물건을 소유권을 취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병이 갑한테, 을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사안인데, 병이 을한테 돈을 갚지 못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병은 그때 경매에서 이 물건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자기 물건 자기가 찾아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매매 원인 무효 소유에 의해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돼서 환원될 경우, 아무것도 아니야.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서 을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무효다. 그러면 무효라고 하게 되면 설령 을한테 등기가 넘어갔다 할지라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은 뭘 하는 거야? 말소 등기 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통해서 다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뭘 취득하거나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원래 내 거였던 거 내가 확인받는 것에 불과하다.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데 이걸요, 이게 지금 공부를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 그냥 위자료 외워버려. 이 위자료를 외우시라고. 위자료 주로 주게 되면 어떻다?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개를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거의 다 부질없는 얘기야.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내용을 소화를 하려면 민법 거의 전반을 다 소화가 돼야지 의미가 전달이 돼요. 근데 지금 시간도 없고 마음도 급하고 해봤자 어차피 잊어버릴 거니까 위자료하고 계속해서 재산분할 요 두 개 차이를 가셔야 돼.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위자료는 뭐라고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요걸 외우시라고 해서 요거, 그 다음에 요거하고 아까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뭐 어쩌고저쩌고 지목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환지처분 있었잖아요.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좀 특이하다고. 그래서 위자료 얘기하고 이걸 외워서 풀어야 되지. 이걸 해설을 백날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7년간의 문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시험 문제 내는 것들을 보면요. 거의 빤해요. 빤한 것들을 가지고 지겹게 주구장창 내.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미련하게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면 시험 기출문제 나오면 이걸 다 골고루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자기의 뇌 용량을 무시하는 거지. 돌아서면 어차피 잊어버릴 건데, 대단히 미련한 짓거리예요.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야.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하십시다. 머리 좋은 사람도 어떻게 해? 그냥 KTX 타고 가면 되는 거지. 또는 비행기 타고 빨리빨리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대가리 나쁜 애들이 어떻게 돼? 자전거 끌고 그 여행의 참맛을 느끼게 돼서,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자전거 타고 40km만 가게 되면 막 엉덩이 다 시뻘개지고 죽음입니다. 그때 또 여행의 낭만을 위해서요. 또 비 같은 게 내려줘야 돼. 그래서
비를 맞고 한 20km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뭔 얘기냐면 답은 다 위험화되어 있고 단순해요. 그냥 KTX 열차 끊어서 가시면 돼. 근데 꼭 꼴값을 떤다고 여행의 참맛을 느끼겠다. 내가 해봐서 안 되니까요. 서울 쪽에, 제 강북 쪽에 살 때 했던 짓거리 중에 하나가 저길 갔어요. 통일전망대 그쪽 뭐 있잖아요. 그쪽 가면 파주 이쪽에 버스 타고 가면 얼마나 좋아. 버스 타고 가면 얼마나 좋아. 버스 타고 가면 얼마나 좋아. 버스 안 타 또 젊은 애들이니까 우리가 뭔가 좀 추억을 남기자. 추억을 남기고 버스 타고 가면 진짜 좋은 추억이 돼. 가서 음식도 먹고. 근데 이제 파주 쪽까지 몰라 몇 킬로인지 모르겠는데 개떼처럼 미친놈들처럼 이제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나중에 한 20km 가니까 갑자기 안 타던 자전거를 타니까 온몸은 개판이 되지. 게다가 비가 꼭 내려 개접게.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돼? 온몸이 다 젖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드디어 거기 딱 도착을 했어. 식당에서 출입을 거부해. 거지 같은 애들이 막 쫄딱 젖고 오니까 아무리 그게 이제 일반인이 들어가면 아무 상관이 없죠. 가서 이제 음식 순대라도 하나 사 먹고 우동이를 하나 먹고 나오면 아무 걱정을 안 하는데 우리 스스로 눈치가 보여. 들어가기가 사람들이 피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그냥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첫 번째 그런 어디를 가보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설령 가려면 좀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갔다 올까 이 생각을 해야지. 올 때도 더 가관이에요. 올 때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전철인가를 타래. 전철을 타는데 앉을 수가 없어. 온몸이 다 젖어가지고. 그리고 남들 빈 의자 쫙 있음에도 불구하고 앉지를 못하고 저 쭈그려 앉아서 자전거 들고 이렇게 벌 받고 있는 것처럼. 진짜. 뭐 이것뿐만 아니야. 하여튼 간에 띨팍한 애들 많아. 여기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자, 문제는 답을 외우시라고. 위원 위자료. 그 다음에 특히 어려운 게 도시개발법.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서 뭐가 나올까를 생각도 하지 말고요. 기본 몇 개 되는 거라도 외우자. 이거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 쓸데없는 데 힘을 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비슷한 문제 또 나와요. 자.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은 양도 아니죠? 아닌 거 지금 정확히 이제 나머지는 의미 갖고 해결할 수 있는데 무식하게 외웠던 게 도시개발법은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위자료는 양도다. 이 두 개 이렇게 딱 가셨잖아. 특이한 게 이거고 나머지는 채무탕감 등이 있으면 다 양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가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무상증여 부분이죠. 1억짜리 부동산 저당권 1000만 원 설정하고 그걸 증여를 했다. 그러면 증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억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저당권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무상증여니까 어떻다? 양도가 아니다라고 할 것. 자,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표현들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재산을 변제, 충당한 때 뺏겼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빚의 탕감이 있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이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이게 답인가요? 이게 양도에 해당이 되게 된다. 세무 탕감 있으면 어떻다고요? 양도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뭘 한다고요? 청산금 주고 그 재산을 뺏어가. 대신 채무자는 빚을 더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뺏기고 빚 탕감 받았으니까 양도에 해당이 된다.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사례. 자, 아까 매매 원인 무효유소에 따라서 무효 원인 무효로 판시돼서 다시 찾아오는 거 이거 양도 아니다. 내 거 내가 찾아오는 것에 불과하다.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다.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해서 본인이 재취득하는 경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제3취득자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인데 이걸 가지 말라고요. 그냥 채무탕감하고 위자료 채무탕감 위자료는 양도의 범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도시개발법 운운하게 되면 환지처분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떻다? 양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외우셔야 된다고 머리가 상식품이 아니야.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셨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자, 아까 우리 볼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 자, 9억 이하 1세대 1주택, 9억 이하 1세대 1주택 그리고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1번 지문 같은 경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신경을 쓰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이 해외 이주 나와 있죠? 출국일로부터 얼마? 2년. 나와 있죠? 출국일로부터 2년. 그럼 어떻다? 보유기간, 이런 또는 거주기간, 요건 자체 충족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 혼인 나와 있어? 몇 년? 5년 나와 있죠? 혼오 들어가는 거죠? 혼오 이렇게 가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 주택에 관한 부분은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하는 경우 이때는 하나의 주택으로 해석한다 했어요. 요것만 설명 안 드렸었네. 요거 답으로 구성합니다. 자,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5번 자 5년 이상 거주 나와 있죠. 임대주택은 몇 년? 5년 이상 거주 나와 있죠. 자, 일반 주택은 몇 년? 자, 1년 이상 거주.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몇 년? 5년 이상 거주.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잖아요. 임대주택 나와 있잖아요. 임대주택 나와 있잖아요. 읽어보지 말고 임대주택은 몇 년? 5년 거주.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아니고 불가피한 사유로 양도를 하는 경우는 일반 주택은 1년 이렇게 간다고. 출국일로부터 얼마? 2년 이렇게 간다. 해외 이주든 뭐 이자 장기 체류든 간에 출국일로부터 2년 이렇게 간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머리를 이거 못 외운다니까 문장 못 외워요. 결국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점수가 나오기 위한 것이고 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거야. 그러면 이제 내용 자체를 외울 수 없다고. 그러니까 미리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문장을 못 외우니까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뭐가 있냐면 지금 어디 있어? 해외 이주 나와 있죠? 2주 나와 있잖아요. 그럼 출국일로부터 2년. 그냥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 하면은 양도하게 되면 소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라고 해요.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혼인 나와 있죠. 혼인 나오면 무조건 외웠던 거 찾아봐야 되잖아. 5년 찾아봐야 돼요. 혼인 나오면 1세대가 이걸 읽지 말고 이걸 읽으면 안 된다고. 혼인 나오면 몇 년? 5년. 봉양 나오면 몇 년? 10년. 이렇게 바로 찾아가야 된다고. 일 없이 읽어보지 말라고.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자 간단하게 2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번, 그 다음에 5번 이런 것들은 사이드로 빼는 지문인데 이건 딱 한 3초, 4초 만에 딱딱 체크를 하고 가셔야 돼. 그렇게 하려면 미리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미리 암기가 돼 있어. 조의 외불삼, 혼호 봉식 이런 걸 외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그냥 심심해서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외우셔야 된다고. 조의 외불삼, 혼호 봉식 외웠으면 딱 보는 순간 딱딱 떨어진다고. 그래서 3개가 영향가 없는 거야. 그리고 1번은 쓸데없는 얘기고요. 자, 지금 이제 1세대 1주택 다시 봅시다.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는 거 이런 요건을 갖추면 나머지 요건을 충족을 했다고 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다세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돼요. 다세대 집 여러 채를 가지고 있나 봐요. 이게 이제 세법하고 건축법하고 전혀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죠. 원래 이제 우리가 공법 공부하실 때는 자 다중주택 3층 이하의 330 이하, 다가구주택 3층 이하의 660 이하, 다세대 4층 이하의 660 이하, 연립은 4층 이하의 660 초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 주거용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념 자체가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이런 한 명이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다세대나 연립이나 아파트는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야. 이건 등기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거든. 그래서 다가구주택 원룸도 경우에 따라서 구분해서 등기할 수 있거든요. 등기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자 집합 건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구분 건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그 건물의 소유자가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뭐라고요? 단독 건물로 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이제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여러 명이 된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공동주택이라는 개념하고 실제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이런 의미는 매칭이 안 돼요. 세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다세대를 어떤 사람이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 주거용도로 쓰이는 건물이고 4층에 660 이하야. 그러면 이건 다세대가 되게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집 한 채 갖고 있고 이게 토탈 다세대가 다세대가 9억 이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여러 개의 건물로,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 등기가 돼 있으면, 이건 1세대 다주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걸 통으로 하나로 등기를 하고 있으면 뭐로 간다? 이때는 1세대 1주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지문을 보니까 이건 1세대 1주택의 범주를 해석을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통매매, 매매 단위로 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1세대 1주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자, 부분별로 분양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가구 주택이라는 걸 지었어. 3층 이하에 660의 주거용 건축물을 지었다고요. 이걸 통매매로 하게 되면 그게 9억 이하라고 전제가 됐을 때 이것은 1세대 1주택, 나머지 2년 보유요건 등을 충족을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구분해서 여러 개 등기해서 팔게 되면은 그때는 1세대 다주택자가 되게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자, 여기서 하나의 매매 단위라는 게 키워드가 되겠죠. 다가구 주택 뜨게 되면 하나의 매매 단위, 그건 1주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나머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1번 지문은요, 법령 개정 때문에 제가 억지로 집어넣은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발 부탁하는데 지문 5개를 다 외우겠다는 생각 꿈도 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서는 기본이 되는 것이 답은 안 되지만은 해외 이주하면 출국일로부터 2년 내, 그 다음에 어디서 혼인 하면 몇 년? 5년, 봉양 10년 이런 식으로 왔었고, 임대주택은 몇 년? 5년,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은 몇 년? 1년 이상 거주했을 때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출제하는 패턴 자체는요, 2번하고요, 4번하고, 2번, 3번, 5번 이 세 개를 걸러내는 게 답을 골라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1번은 오른편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억지로 집어넣은 지문, 법령 개정 때문에 집어넣은 내기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 보시자고, 읽어보지 말라고, 문제 보지 말라. 문제 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문제를 만드는 것은 나중에 출제 오류 시비를 막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불과해. 뭐 괜히 읽어봤자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건물이 복합 건물입니다. 주택으로 일부가 쓰이고 상가로 일부가 쓰이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주택,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9억 이하라고 전제를 했을 때. 자, 그런데 얘는 주택 부분이 80%, 상가가 얼마? 상가가 지금 120제곱미터, 80제곱미터, 120제곱미터. 자, 뭐가 더 커? 상가가 커. 주택 부분은 어차피 비과세죠? 나머지 요건 충족을 한다고 항상 전제를 깔아줘요. 주택 부분 비과세라고. 대신 상가 부분은 어떻다? 과세 대상이 되겠죠? 건물 중에서 얼마? 120제곱미터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요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1세대 1주택 관련해서 복합 건물일 때 딱 반이 주택이다. 그럼 반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반을 넘어서 주택이다. 그럼 전부를 주택으로 해석을 한다. 근데 반 미만일 때, 주택이 반 미만일 때는, 반 이하일 때는 주택 부분만 비과세고 상가 부분은 어떻다? 과세가 이루어진다. 딱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건물은 얼마? 120제곱미터, 건물의 얼마? 120제곱미터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가 될 테고, 그럼 토지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이제 찍어봐야 돼. 토지라고 하는 게 토탈 얼마? 800제곱미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n분의 1을 해야 되겠죠? n분의 1을 해야 되겠죠?
이 토지 부분은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40%가 될 테고 상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60%가 되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지 중에서 800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6,8은 48, 480제곱미터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주제. 해서 다시 갑시다. 복합 건물입니다. 앞에 문제를 볼 것도 없어요. 복합 건물입니다. 복합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게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부를 뭐로 본다? 비과세 대상. 주택 부분이 2분의 1을 초과하면 전부를 1세대 1주택,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다 비과세 대상으로 보게 된다. 근데 2분의 1 이하가 됐을 때는 주택이 아닌 부분, 주거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머지 1세대 1주택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하더라도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주택이 40%예요. 80제곱미터. 그 다음에 상가가 120제곱미터 60%야. 그러면 60%인 상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이 800제곱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40%가 주택 부분에 해당이 되고 60%가 상가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6,8은 48에서 480제곱미터 이 부분이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한 사례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겁나 어려운 거야. 근데 이 문제를 보면서 아예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째로 외워버려야 돼. 앞의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복합, 주택과 상가의 복합 건물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1세대 1주택 요건을 무조건 충족을 해야 돼. 그래야 얘기가 간단해져. 이게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을 못하면 더 복잡해져. 그러니까 무조건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제 하에서 9억 이하라는 전제 하에서 이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주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된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뒤에 봐봐. 자, 해외 2주 나와 있죠? 출국일로부터 얼마? 2년 이렇게 가야 되죠? 이런 거 답 안 된다고. 답 안 되고 사이드로 빼는 지문이야. 옳은 걸 고르셔야 할 때 틀리게,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옳게 뽑는 거라고요. 그래서 출국일 나오면 몇 년? 2년. 이렇게 미리 양도소득세 얘기할 때는 아까 1세대 1주택 관련해서 장난치는 것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출국일 뜨면 얼마? 2년. 그래서 이거 비과세대 3년인데 비과세는 틀린 표현 되게 되는 거죠. 답 아니야? 법원의 결자, 자, 끝은 머리 이거 어렵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와 있죠? 앞에 읽지 말고요. 읽으면 죽어요. 읽다 보면 말이 꼬이니까.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틀린 표현, 옳은 표현. 그래서 이걸 외우라고.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조건 옳은 표현 이렇게 외우시라고.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조건 옳은 표현 외우시라고. 거기에 종류가 한 5개, 6개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계속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된다고. 뭐가 됐든 간에 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어떻다? 해당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외우시면 된다고. 원래 미등기 양도자산은 세금 탈루하려고 등기 안 한 것들이야. 그러면 양도소득세 세율 70% 중과세를 때리게 되는데 등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서 못한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70% 세율을 때리고 이런 것들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라고요. 이게 제일 어려워. 절대 앞을 보시면 안 돼. 뒤에 문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자, 이게 언제? 27회 때 나왔잖아요. 그러면 27회 때 공부를 한 사람은 27회 때 기출문제를 분석을 한 사람은 답을 외워야 돼. 뭔지 모르지만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가 됐든 간에 어떻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옳은 표현. 그럼 거꾸로 틀리게 되는 뭐라고?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그럼 어떻다? 틀린 표현. 얼마나 쉬워? 아주 단순한 문제. 이거는 그 사연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법정 구조에 관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엄청 규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라고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를 외우셔야 돼. 이것만 옳게 구성을 하니까. 아니면 6개를 다 외우던가.
그 외워봤자 의미도 없어요. 왜? 시험 보실 때 앞에 읽어버리잖아요. 뭔 소린가 싶은 거야. 그럼 또 한 번 더 읽어봐. 시간만 오버가 되고 마음은 급해지고 개판데, 그래서 답을 알려드리니까 이 문제가 좀 이따 또 나온다고. 근데 또 어렵다고 해. 뭘 어렵기는 어려워.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 무조건 다 어떻다? 미등기 양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 개수가 6개가 있다고요. 그 6개를 읽어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럴 시간이 없다고. 무조건 뭐라고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파트 나오면 항상 미등기 양도자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원래 비과세 대상이라 할지라도 미등기 양도자산일 때는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아까 도시개발법 위자료 양도에 해당, 도시개발법은 양도 아니고 위자료는 양도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외웠듯이 문장을 통째로 외우시는 거야. 문장만 단어 이 문제에서 두 개의 문장 단어인가요? 하여튼 간에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출제 포인트라고요. 출제 포인트라고 해서 답은 2번. 자, 보니까 6개월간 거주한, 틀렸지? 거주하면 최소한 1년. 임대주택은 몇 년? 5년. 아까 문제에서는 임대주택 기어 나왔었죠? 아까 문제에서는 임대주택 5년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출국일 2년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다음 문제 구성할 때는 그거 낼 수 없잖아. 이 임대주택 5년을 또 내면 쪽팔리잖아. 똑같은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냥 일반 주택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것을 6개월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자,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10억인 1세대 1주택으로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택 전부가 비과세가 된다. 틀렸죠? 1세대 1주택 9억 이하였을 때마다 다 비과세. 그럼 9억을 초과하면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5번 질문. 자, 요거 교환, 농지 교환 나와 있죠? 자, 큰 차액이 큰 편이 얼마? 4분의 1 이하. 큰 편이 다시 차익이 큰 편에 4분의 1 이하 3년 이상 경작해야 되고, 이러면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2번 해서 이게 제일 어렵고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분석한 사람들은 나머지 전체 뭉뚱그려서 가는 건 별개의 문제로 그저 어려워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소득세법상 규정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다 어떻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앞으로 나올 것 중에 틀린 걸 고르시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그러면 뭐가 돼? 틀린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보셨고요. 그래서 자, 이 문제 보시오.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지금 이제 다음은 소득세 시행법 시행령상 괄호에 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혼인 나와 있죠? 혼인 나와 있죠? 그럼 바로 읽어보지 말라고. 그냥 5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모아서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자 60세 이상입니다. 요거 이제 살부채대 직계 존속을 봉행한다라고 했을 때 60세 이상, 그 중에서 직계 존속 중 자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는 겁나 쉽지? 10년 내라고 되어 있죠. 합친 날로부터 얼마? 10년 내. 동거 봉양은 10년이니까. 그래서 제일 앞은 5가 될 테고 제일 뒤가 10이 되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 연세이제는 당연히 55세란 말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60세라고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분 안에 푸셔야 되거든요. 이걸 또박또박 읽어 가시게 되면은 모를 얘기도 있고 등등등 개판돼요. 그래서 항상 외운다라는 심정으로 여기 할 때도 다시 기억할게. 조의 외불삼 혼호 봉십이라고 하는 거. 조의 외불삼 혼호 봉십 괄호넣기 문제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해서 조의 외불삼 혼호 봉십 이런 식의 지문을 5개를 뽑는다고 쳐봐요. 너무 문제가 길어지기 때문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정한 걸 뽑아내서 아까 우리 혼인 5년 한번 나왔던 바가 있었거든요. 혼인 5년이 나온 적이 있었다고 아까 지문 중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거라도 똑바로 외웠으면 최소한 이 5라도 알 거 아니야. 다른 거 다 몰라도. 그러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기출문제만 갖고 하더라도 거의 물 반 고기 반까지 온다고. 아까 5년 한번 있었잖아요. 사이드로 나왔던 지문에. 그냥 그렇게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조금씩만 업데이트를 해야 돼. 양을 늘리면 안 된다고.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게 나오면은 패턴을 갖고 분석해서 이것은 무조건 다 법조문 고조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걸 통째로 외워야지 라고 하는 게 약간 머리를 써서 공부를 하는 거고, 제일 미련한 인간들이 그걸 처음 외워요. 그냥 6개를 막 쭉 미친 것 같아. 보고 있으면은, 그걸 외우고 있으면은. 그럼 뭐 하는 짓거리죠? 아까 통일전망대 가고 싶으면 제일 편한 방법은 택시 타고 가면 돼. 운전도 하기 싫고 14,900원 그렇게 하면 된다고. 자전거 끌고 오면 죽습니다. 올 때 자전거를 버리고 올 수도 없잖아. 개판돼요, 그거. 비 맞고 가면 더 환장하고.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가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 바로 답 나와 있죠?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죠? 네, 답 2번 이렇게 하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뽑아요. 이제 이건 구조를 알아야 된다고. 아니 지금 제가 뭐 미등기 양도자산 얘기만 나오면 해당하지 않는다. 무조건 외워서 풀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나올 문제 알려드릴게요. 기억, 리을, 디귿, 리을 4개 딱 써놓고 다음 중 소득세 법령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끼리 연결하셔. 답 5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에서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6개를 규정을 하고 있다고요. 6개를 규정하고 있다고. 그럼 출제위원이요. 그걸 벗어나서 출제하려면 작품을 만들어야 돼. 없는 말을 막 만들어서 짱구를 굴려서 소설을 써야 돼. 출제위원이 대가리 총 맞았습니까? 귀찮게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아무거나 그냥 뽑아서. 또는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놓고 똑같이 이렇게 돼. 다음 중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 0개, 2번 1개, 3번 2개, 4번 뭐 3개, 5번 4개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난리를 쳐. 막 읽어봐. 뭐 알 것 같아? 몰라요. 이건 루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지금 아까 나왔던 문제 중에 제가 설명드렸던 게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만 뒤지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6개가 있다고요. 이거는 이제 내용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법조문 구조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취득은 취득세 할 때 유상취득이다, 무상취득이다.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취득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다 유상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취득은 원래 무상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승계 취득으로 본다 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게 한 5개가 기어 나온다고. 근데 다 뭐라고? 유상이라고. 출제위원들은 거기 법에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무상을 만들질 않는다. 귀찮아서. 대충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유상이다, 아무거나 뽑아서 무상이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 내용 자체를 쫓아가는 거야. 그러면 막 외워갖고 어렵게 맞추는 거지. 그냥 직계 존비속 나오면 다 뭐가 된다? 유상이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전부. 그리고 시험 지문 구성할 때 거꾸로 이걸 내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줄 수도 있겠죠. 나머지 옳게 구성하고. 그죠? 지문 한두 개만 바꿔치기 한다고 틀린 건 옳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문 한두 개만 카피를 해서 옳게 2개를 집어넣어. 그리고 이 지문을 앞에 내용을 바꿔. 그리고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하나하나 내용을 쫓아가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지식으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패턴을 잡아내셔야 돼요. 안 그래도 힘들어요. 자, 나머지 질문. 미등기 양도자산 비과세 관한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9억 이하라 할지라도 미등기 양도자산이면 어떻다?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기본공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제일 더러운 문제가 4번 지문이야. 양도소득 세율이라는 게 얼마? 70%라고 했었죠? 근데 뭐라고 지문을 구성했냐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아니야.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에다가 70%를 곱하는 거야. 근데 뜬금없이 여기다가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총 결정세액으로 한다 해서 개소리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야. 그게 산출세액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수험생 대부분이 뭘 찍냐면 4번을 찍어. 왜? 70 외웠거든. 70 외웠거든. 이 문장 자체를 너무 어렵게 구성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과세 표준에다 100분의 70의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리고 여기 관련 세법에 증감되는 게 있다고, 감면되는 게 있고, 또 이제 추가 가산세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총 결정세액은 그 다음에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지 말라고, 답을 외우시라고,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나머지 내용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두 개 이제 암기가 되고 체계가 잡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그냥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작년 문제이고요. 이거는 보다가 미쳐버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새로운 문제 유형인데 내용 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 자, 이건 내용 봐서는 못 풀어요. 이런 식들이 이걸 뭘 낸 거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 뽑아냈던 게 뭐야?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갖고 뽑아냈잖아요. 앞에 문제에서 아마 29회 때일걸요? 29회 때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를 가지고 답을 뽑았다고. 뭐가 포함 안 돼요? 다. 뭐가 나오든 간에 어떻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 출제위원이 이번엔 뭘 물어보냐면 비사업용 토지라는 주제를 물어봐요. 내용 봐봤자 의미 없어요. 이거 똑같은 구조예요. 자, 법조문에 점점점 쭉 나와 있어. 27개가 나와 있어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27개가. 다시 비사업용 토지가 뭐죠? 내용은 모르는데 사업용으로 사용 안 하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비사업용 토지. 경작도 안 하고 방치하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중과세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놀리고 있다 나중에 팔아가지고 양도 차익을 노리면 당연히 중과세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땅을 안 쓰는데 쓸 수가 없는 토지다. 그럼 어떻다? 굳이 비사업용 토지로 볼 게 아니겠죠? 다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게 됩니다. 100분의 70 세율을 적용하는 등 중과가 된다고요. 근데 원래 미등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미등기가 되는 상태는 어떻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비사업용 토지 중과된다고요. 어떤 토지 등을 사가지고 있어서 사업용으로 안 쓰고 놀리고 있다가 팔아먹어서 양도차익을 크게 얻으면은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많이 뜯어내야 된다고요. 근데 사안에 따라서는 뭐라고요? 자기가 농사를 안 지으려고 안 지은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불가피하게 이용을 못한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소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외우시면 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어느 쪽이야? 해당하지 않는답니까? 해당한답니까? 해당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법정 구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원래 사업용으로 자기가 직접 경작을 하거나 공장으로 쓰거나 등등등 안 한 상태에서 팔아쳐먹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한다고요. 근데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사용을 못해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서 사용을 안 한 거라고. 돈이 필요해서 팔았다고. 거기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야? 해당하지 않는다. 끝. 외웠어요. 두 개를 외우시는 거라고. 똑같은 문제라고요.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지금 처음 나와갖고 수험생들이 거의 무너져버린 문제야. 다시 이 길고 복잡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1분 안에 읽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30회 문제를 나 한번 읽어보라고 시킬까? 시간 카운팅 하면서? 이걸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 걸려요. 읽는 데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지금 이걸 설명을 드리는 취지가 뭐냐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저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길게 나와 있죠. 길게 나와 있죠. 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뒤만 보는 거야. 뒤만. 무엇이 여긴 뒤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공부상 등재 효능에 따른다. 등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찍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이걸 읽어서 절대 소화를 못 한다고. 읽을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이 주제는 처음에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수험생은 쓰러지게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찍는 거예요. 아니, 처음 나왔는데 찍어야지. 공부할 때 시험에 안 나올 것까지 다 소화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온 것도 100% 소화 못 하니까. 그죠? 근데 분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게. 아니, 기본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관점 분수를 아는 게. 제 주변에 가끔 보면 막 3년, 4년 한 분들이 있어. 그 분수를 모르는 거지. 기본적으로 머리가 안 좋은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양하고, 그 다음 머릿속에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양하고, 그 다음에 뭐 실제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요. 제가 그거 보면 제일 웃기는 게 저런 거잖아요. 그 엄마들이 우리 아이 영재 만들기 프로젝트. 우리 아이 영재 만들기 프로젝트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자기 수준을 생각해 봐야 돼. 거울을 보면서. 내가 영재를 낳을 수 있는 아이인가. 그럼 나는 충분할까라고 믿어. 그럼 그러다 치면 같이 이제 사는 사람 한번 쳐다봐야 돼. 저 인간이 영재를 만들었을 때 보조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야. 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상대방은 아니야. 그럼 영재는 안 만들어져요. 거기 그런 저런 책들이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육할 때 뭐 우리 아이 영재 만들기 다 개소리예요. 제가 보는 건 제 개인적인 판단은 99%는 유전이에요. 특히 영재까지 갈 정도면은. 아니, 노력해서 과외 좀 시켜서 점수가 좀 올라서 반에서 40등 하다가 35등까지는 가능해. 30등 하는 애가 노력해서 20등까지 가능해. 근데 40등 하는 애가 갑자기 영재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1등이 된다.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요 근래 그 숙명여고 사건이 있었잖아. 한 중위권 정도 하는 친구가 전교 수석했잖아. 왜 그래? 모르지.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르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결론은 아빠는 교도소를 가야 된다는 거지. 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본인이 영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노력하면 될 거라고 개뿔 수업 시간 맨날 졸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처음 나와서 이제 드리는 문제인데 작년 문제에서 자 29회 때 문제에서 포인트가 구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법에 더럽게 많이 나와 있는데 아무거나 하나 끌고 들어와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출제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고 한다면 올해는 다음에는 틀린 것을 고르시오로 내는 게 합리적이겠죠? 아니 문제가 항상 그런 식이라고요. 옳은 걸 고르시오에서 한번 재미를 봤으면은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요? 틀린 것을 고르시오를 내게 돼 있다고.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수험생들이 그 많은 책을 다 외우는 줄 알고 좀 어렵게 하려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키워드를 뭘 잡아냈냐면 비사업용 토지라는 키워드를 뽑아냈다고요. 그죠? 보면은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지금 여기 비사업용 토지 3, 4, 5가 비사업용 토지가 나와 있죠? 내용을 보시면 파악 못합니다. 분수를 알아야 돼. 그 몇 초 만에 이걸 다 소화를 하고 의미를 판단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논의의 포인트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가 옳은 편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답은 뭐가 돼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편이 되는 거예요.
가실 때 500원씩 내세요. 그럼 500원 내면 안 잊어버릴 거야. 패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비사업용 토지고 어떤 게 또 아까 미등기 양도자산 아닌 걸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게 27개가 있다고요. 그게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기본서 만들 때는 3개인가 밖에 안 넣어. 그것도 그냥 대충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야. 다음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 법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다루고 있다고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다루고 있다고요. 그죠? 내용을 다 보진 않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뭐냐면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2개를 내용 봐봤자 의미가 없고 여기서는 출제 포인트가 앞으로 이제 요거 있잖아요. 지금 뭐지? 자, 이거 아니고 농지교환은 하나 서비스로 외워야 돼.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 3년 이상 경작하면 어떻다? 비과세. 요건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 계속 지금 사이드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답으로 등장할 수 있는 얘기라고. 쓸 게 없잖아. 농지교환. 그리고 자,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지식으로 보시고 답은 일단 4번이 되는 거. 읽어보시면 안 돼. 의미 없으니까 읽어보시면 안 된다고. 자,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이렇게 갑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이 되면 어떻다? 비과세 규정이 배제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단계 얘기라고요. 근데 미등기 양도자산이 뭔지는 잘 아시죠? 내용을 몰라도 등기 안 하고 사고 판 자산을 뭐라고 그런다? 미등기 양도자산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기본 논리 구조로. 근데 미등기 양도자산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아무도 안 해. 그냥 말 그대로 등기를 안 하고 팔면은 그게 뭐가 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배제를 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라고. 그런데 시험에서는 원칙을 내는 게 아니라 근데 말이야, 이러한 것들은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야. 그래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가 되는 게 배제가 돼. 그래서 이때는 뭘 적용한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법에 규정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한 뭐라고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라고 틀리게 뽑는 거고 이 문제를 29회 내니까 30회 때 출제위원이 똑같은 패턴으로 미친놈이 삽질을 하는 겁니다. 비사업용 토지 다 어떻다.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자 지금 중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걸 27개를 예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뭐가 되든 간에 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이건 다른 거 빼버리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이거 틀렸죠? 네. 여기 틀린 거죠? 네. 내용은 보시면 안 된다고요. 내용을 보지 말고 비사업용 토지라는 키워드를 잡아내야 된다고요. 무조건 다 어떻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라고 외우시라고. 무조건 다 뭐가 아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다 라고 외우셔야 된다고. 그럼 아까 본 것처럼 앞으로 내일 문제가 또 뭐가 있다고 딱 이렇게 박스 쳐놓고 다음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답은 1번 0개 이렇게 나온다고. 법에서는 비사업용 토지 아닌 것만 쭉 27개가 있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없다. 미등기 양도자산도 우리 법에는 없다.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아예 전체를 다 뭉뚱 그려서 비사업용 토지 없어. 근데 뭔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그럼 틀린 표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자산도 법에는 없다. 근데 뭐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그럼 어떻다고요? 틀린 표현. 뭐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요? 옳은 표현. 이 2개 키워드로만 가시는 거야.
절대 이 텍스트를 읽어서 이게 무엇이고 저거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설명이 좀 많아요. 어차피 돌아서면 저 5초도 안 돼서 다 잊어버릴 건데. 그래서 두 가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제발 읽으려고 꿈에도 하지 마시라고. 자기 분수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절대 불가능해요. 내용을 다 외운 상태, 27개를 비사업용 토지 종류를 그 말도 못하는 내용을 다 외웠다 한들 이걸 읽다가 지쳐버린다고. 요행수를 바라지 마시고 패턴을 잡으셔야 돼. 그리고 이렇게 서문 문제가 나오게 되면 대충 뒤에만 살짝 보는 거야. 자, 이거 하나 2번 하나 솔직히 알 수 있고 나머지는 보니까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이런 식의 표현 나와 있잖아요. 아, 그럼 이 문제 출제 포인트는 뭐가 된다? 비사업용 토지. 하다못해 3, 4, 5번 중에 찍는 거야. 내용을 읽지 말고. 내용을 읽지 마시라고. 이건 외우지 않았으면 어차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점수가 나와야 돼. 알든 모르든 점수가 나오려면 확률을 높여야 돼. 그럼 내용을 보시면 말려요. 뭘 안다고 내용을 봐. 이게 이해해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요. 법에 따로 이 규정을 했다는 얘기는 일반 상식하고 이건 좀 그런데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 법을 통해서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일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고. 그럼 민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과목이 아니라 2차 과목들은 단순하게 약속이기 때문에 국가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얘기 길어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나머지 주제 가겠습니다.